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희망 없는 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요? 삼성, 현대, BTS와 같은 세계적 브랜드를 탄생시킨 이 작은 반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중국계 미국인이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단언합니다. 한국이 폐허해서 어떻게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치솟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구 세계의 모든 예측을 뒤엎었는지 또한 밝혀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스토리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인간 의지의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넬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마이클 장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저희 부모님은 중국에서 왔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시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겨우 9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그녀로부터 중국 문화유산에 대해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때때로 제 외모를 놀렸죠. 그들은 중국어를 할 수 있어? 라든가 쿵푸를 알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중국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알고 싶었죠. 특히 전쟁 후 나라들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 교수님들은 항상 중국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언급할 때도 보통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속에 살았던 작은 나라로 묘사했죠. 한국은 항상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교수님들이 말하곤 했죠. 그리고 현대에는 그저 일본을 모방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왜 의심하겠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박사과정 중에 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전쟁 이후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했는지 연구하게 되었어요. 여행 전에 저는 1970년대 한국에 관한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몇 편 봤습니다. 영상은 매우 가난한 나라를 보여줬어요. 신발 없는 아이들, 쓰레기를 뒤지는 노인들, 그리고 먼지와 진흙으로 가득한 길들이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결단력이었죠.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더 알고 싶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갈까요? 저는 궁금했죠.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울은 높은 건물과 붐비는 거리가 있는 바쁜 도시였습니다. 제가 오래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가난한 나라와는 매우 달랐죠. 그들은 어떻게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비는 충격적이었어요. 1970년대의 오래된 영상에서 저는 흙길, 나무 판자로 만든 집, 그리고 신발 없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지하철, 백화점, 그리고 네온 불빛이 있는 대도시에 서 있었어요. 이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일어났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저는 오래된 신문, 정부 보고서, 경제 데이터를 읽으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을 방문하고 교수님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을 떠준 경험은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아온 평범한 한국인들과의 대화였죠. 이런 대화들은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드러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한 노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공장도 학교도 심지어 많은 건물도 없었죠.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자원도 기술도 지원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항상 가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희망 없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달러 미만으로 살았어요. 전기는 사치품이었고 많은 가정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흔했어요. 겨울에는 가족들이 난방을 아끼기 위해 종종 한방에서 함께 잤죠. 정치적 불안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전쟁 이후에는 군사 쿠데타, 독재 정부, 그리고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려는 동시에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위해서도 싸워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은 주제를 강조했어요. 결단력이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은퇴한 공장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이나 14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었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한 전직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오래 일하고 모든 동전을 절약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한 노부인을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제 아들이 경제 위기 때 직장을 잃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한 흔적으로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해서 김밥을 말며 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심했죠. 이 여성은 70대였지만 몇 시간 동안 서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피곤하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섬유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했어요. 천과 기계 때문에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받지 못한 교육을 받길 원했어요. 그들이 제가 가지지 못한 선택권을 갖길 바랐죠. 이런 정신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건설 노동자였던 한 노인은 최소한의 장비로 어떻게 고속도로와 다리를 건설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기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때로는 손으로 직접 흙을 옮겼어요. 우리는 비, 눈 그리고 아스팔트가 신발을 통해 발을 태울 정도의 여름 열파 속에서도 일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쓰라림이나 원망의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끔찍한 고난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이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것은 제가 배워왔던 것과는 달랐어요. 역사책에는 한국이 미국의 원조 덕분에 발전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평범한 한국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남 탓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원조를 받았지만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소비하지 않고 투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외국의 지원을 즉각적인 필요에 사용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위한 역량 구축에 집중했죠. 한국은 미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저는 오래된 정부 문서에서 읽었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작은 나라들이 항상 미국 같은 강대국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눈을 정말로 뜨게 한 것은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배운 것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야심찬 청사진은 산업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목표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섬유와 가발 같은 경공업, 그 다음에는 철강과 조선과 같은 중공업, 그리고 나중에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였죠. 많은 전문가들,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계획이 너무 야심차다고 말했어요. 한 전직 경제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농업국가가 결코 산업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일한다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일했어요. 산업화 초기에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하루 12시간 교대로 일주일에 6일이나 7일을 일했습니다. 학생들은 전기가 없을 때 촛불로 공부했어요. 가족들은 놀라운 비율로 저축했고
때로는 수입의 30% 이상을 자녀 교육이나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저축했죠. 이 시기 동안 한국인들은 영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 한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그것은 슬픔, 결단력 그리고 집단적 회복력의 혼합체로 억눌렸지만 그대로 머물기를 거부하는 감정이죠. 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 교수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불공평할 때 오는 감정이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 감정을 앞으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미국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한국은 그 도움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보다 독립을 선택했죠. 그들은 원조를 투자로, 고통을 힘으로, 그리고 한계를 동기로 변화시켰어요. 제가 더 많이 배울수록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무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 있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1995년 가을,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 마을이 새마을 운동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새마을 운동은 마을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었죠. 5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저는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마을이라고 적힌 단순한 돌 표지가 서 있었어요. 비록 돌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글자들은 강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저는 최 씨라는 70대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1970년대에 이 마을의 지도자였죠.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양동이에 돌을 담아 산으로 날랐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된 도로 없이는 그들이 평생 이 마을에 갇혀 살 것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역사책은 정부 프로그램과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진짜 원동력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하는 절박한 바람이었던 거죠. 그 시절 마을 식당을 운영했던 한 노인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야생 채소를 모아 죽을 끓였죠. 그때는 모두가 정말 열심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을 뒤편의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지은 돌담, 시멘트 배수로 그리고 언덕에 파인 계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에서 거칠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안에 인간의 노력이 담긴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정부의 명령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스스로 이것을 지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들이 만든 길 위를 걷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기적이나 외국 원조만으로 재건된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은 IMF 위기라고 불리는 끔찍한 경제 위기를 맞았어요. 기업들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저는 당시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인들이 이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였어요.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종종 시위와 남 탓하기로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남편 대신 아내들이 하룻밤 사이에 작은 사업체를 열었어요. 제 게스트하우스 옆 김밥집에서는 주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죠. 제 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이제는 제가 돈을 벌 차례예요. 동대문과 남대문 같은 시장에서는 무릎에 파스를 붙인 중년 여성들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천을 자르고 상품을 팔았죠. 일부는 등에 아기를 업고 가게를 열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나라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금 장신구를 기부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금반지를 건네며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녀는 울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못할 때 어머니들은 눈물을 말리고 저녁 식탁을 차렸어요. 포기하지 않은 이 손들이 한국을 지탱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위기 시에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돕는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결단력을 통해 스스로를 도운 작은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동안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빠르게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이 1997년 IMF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초청받았어요. 하지만 학술적인 토론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거리의 분위기였죠. 미국에서는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시장과 작은 공장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위기가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모임에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IMF 위기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이것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충분한 실패와 더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검사소가 하루 만에 설치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침을 따랐습니다. 미국 학술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위기 대응 사회입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닥쳤을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회복력의 기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부, 민간 부문, 그리고 군대가 함께 움직이는 잘 조율된 시스템과 시민들 사이의 강한 국가적 책임감이었죠. 한 노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밀려나고 도망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문장은 아직도 제 귀에 울립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은 결코 편안한 조건에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신이 미래에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한국을 지탱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학계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저에게는 잘못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결과였죠. 2010년 저는 코넬 대학교에서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의 청중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설명했어요. 기적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모든 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어요.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노력의 무게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명된 인간의 승리예요. 제가 본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약자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들이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직접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양철 지붕 아래에서 밤새 공부하는 소녀, 계단을 만들기 위해 돌을 나르는 노인, 모든 장면이 증거였어요. 그들은 절망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남을 탓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결코 우리는 약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해요 라고 말했죠.
그 정신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회복력과 공동체 힘의 철학이었어요. 한국을 정말 놀라운 나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이룬 성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 수준의 발전에 도달하면 속도가 늦춰지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재창조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단 한 세대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거의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는 전 세계 가정에서 알려진 이름이 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기술과 경제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K-팝 그룹들은 미국과 유럽 전역의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국제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죠. 한국 미용 제품과 패션 트렌드는 수백만 명이 따라하고 있어요. 이 한류는 전혀 속도가 늦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해왔습니다. 고대 궁궐과 전통 한복을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동일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인과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젊은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스타트업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 강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문해력이 높고 기술적으로 유능한 인구를 배출했어요. 교육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험을 마스터하는 동일한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혁신 분야에서 국제대회도 우승하고 있죠. 한국의 잠재력은 무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 자원은 광물 자원이나 지리적 이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지속적인 개선, 실패로부터의 학습,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가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 끔찍한 전쟁을 겪고 수십 년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후에도 활기찬 민주주의와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여러 번 재건하고 매번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연구했고 차이는 분명해요.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코로나19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자체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더 나은 기술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연구 개발에 투자했죠. 문화적 영향력을 원했을 때 그들은 서구 모델을 모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계가 수용한 독특한 한국적인 것을 창조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울 한강가에서 저는 91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만났어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저는 그의 전시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항에서 후퇴할 때 어떤 대위가 우리는 지지 않았다. 고 외쳤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울립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졌던 것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아직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한 문장의 무게가 제가 연구했던 모든 문서보다 더 깊었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계속되는 의지, 정신, 그리고 생존의 선언이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노인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의 손을 제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은 한국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조차 그들은 자신들을 패배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아직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정신 자세는 그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을 멈추게 했을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그 놀라운 과거보다 더 밝아 보여요.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미래 산업에서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수소 연료 전지부터 줄기세포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들이 고령화 인구와 혁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국제 경쟁에서 우승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글로벌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저를 가장 낙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어려웠던 과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공에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도전이 생기면 그들은 비난할 사람을 찾지 않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몇 년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장 교수님,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가 배운 렌즈를 통해 한국을 보았어요. 더 큰 강대국들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작은 나라로요. 지금 저는 그것을 인간의 인내의 증거, 진정한 현대화의 모델 그리고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회로 봅니다. 한국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어떤 도전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국가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힘이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큰 한계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국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인간의 의지와 공동체 노력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영원히 간직할 교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